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60페이지 유형 자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저도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그래 해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좀 기능도 좀 몇 가지를 더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투자 자산, 투자 자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껐으니까요. 예,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투자 자산까지 공부했죠? 네. 예, 예. 그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제가 그 PDF 파일을 하나를 어제 수업 뭐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거기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그 단기 매매 증권을 그 구분하는 기준과 회계 처리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꼭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자,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보시면은 장기성 예금과 장기 금융 상품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 그리고 장기 대여금, 그리고 투자 부동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두 개를 더 메모를 했었죠. 그 메모된 내용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계정 과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업의 영업활동 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 투자 자산의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 자산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유형 자산. 자, 유형 자산에서는 우리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 자산에서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말이죠.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요,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뭐 볼펜이나 뭐 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영업활동에 쓰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안 하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인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이라 하는 것은 1년 이상을 의미하는데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계정 과목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 토지가 있고요. 토지. 그리고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또 기계장치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또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계정 과목 이름이 꽤 되죠? 7가지네요. 그래서 토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뭐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모든 종류의 토지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지나 임야나 전답이나 잡종지 같은 걸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토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창고 또는 사무소, 공장, 사택, 기숙사 이런 종류의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우리는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 건물 안에 있는 뭐 전기 설비라든가 급배수 설비라든가 유생 설비라든가 가스 설비라든가 승강기 설비라든가 통풍 설비, 보일러 설비 이런 거 모두 건물로 총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 설비들 이런 것도 건물에 해당이 된다. 네, 뭐 토지 건물 어려운 개념 과목이 아니죠. 자, 구축물 조금 생소하죠. 구축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있는 그 공작물이라고 하죠. 설비 또는 공작물, 건물 이외의 설비나 공작물이 되겠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요, 예를 들면 다리라든가 육교, 다리, 육교 또는 전봇대 또는 공원의 분수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물로 자산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축물이라는 개정 과목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장치. 우리 기계장치 하면은 우리 공장이 많이 있겠죠. 공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 중에 상당수가 다 기계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컨베어 시스템도 기계장치이고 기중기 시스템, 공장 내에 있는 이런 부속 설비들 기계장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우리가 쉽게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량 운반구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차량 운반구는 뭐 트럭이나 승용차라든가 또 오토바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육송 운송 수단인 모든 것이 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지게차 이런 것 등을 차량 운반구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사무용 직기 비품, 예를 들어서 냉장고, 에어컨, 책상, 그 다음에 컴퓨터, 복사기 이러한 물품들을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대기 중이시라고요. 채팅창을 제가 못 봤네요. 아마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자꾸 접속하다가 또 어떻게 다른 동작을 하면서 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핸드폰 접속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5분이니까 저 포함해서 15명이면 2분만 지금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효진 씨 제가 승인해 드렸죠? 들어오셨네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그 다음에 비품까지 말씀드렸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또 나중에 완공하면 잔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건축주가 우리가 그 회사가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 단계부터 완공할 때까지 투입되는, 완공 준공 직전까지 투입되는 모든 그 투입 그 비용을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한번 읽어볼까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죠. 그래서 본래의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의 본래의 계정 과목은 뭐가 되겠어요?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건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임시로 건설 중에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형자산 관련 계정 과목: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7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도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을 먼저 정리하고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소모품, 또 반제품 이런 거 있었죠. 그러한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 앞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정리할 때도 재고자산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한다.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라는 말은 주로 기계장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원만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대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마지막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시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모든 부대 비용이 전부 가산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죠.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세금이죠. 세금이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까지도 전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세가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유형자산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까지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만약에 유형자산을 말이죠. 차량 운반구라든가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취득세만 붙는 것이 아니라 저기 관세도 붙죠. 그 관세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토지 정지 비용. 여러분,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것은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토지에 무슨 축사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토지에다가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지를 싹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 정지 비용이다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공장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임야를 5억에 매입을 했다고 볼까요? 5억에. 그런데 그 임야에는 말이죠. 어떤 폐건물이 있었어요. 그 폐건물을 치우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땅값 5억 원에다가 2천만 원 그 정리하는 비용, 폐건물 치우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 토지의 취득원가는 5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 시 포함되는 모든 부대 비용이 모두 가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을 하는 그 업무에 사용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기간 동안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취득 후의 지출이다라고 하는데, 취득 후의 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본적 지출이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연수의 증가, 그 지출이 말이죠,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든가,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 가능 기간을 말해요. 사용 가능 기간, 그것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생산 능력을 증대한다든가, 뭐 기계 같으면은 말이죠,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원가를 아주 크게 절감한다든가, 또는 품질이 크게 향상된다든가,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등의 경우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는 그러한 지출, 그러한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사실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취득 후 지출하는 그 비용을 말이죠, 수선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감소돼 가지고 이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말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익이 줄어든 만큼 자본이 줄잖아요. 그런데 그 지출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 해당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기계장치면 기계장치로, 그것이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로, 그것이 건물이면 건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수선비로 처리하지 않고. 네. 그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네. 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용연수의 증가, 생산 능력의 증대, 원가의 절감, 품질 향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주의에 예제가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네, 이런 것들은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뭐 건물이라는 것은 품질 향상이다, 원가 절감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건물이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또는 엘리베이터가,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같은 역할이겠어요?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은 그 생산직 직원들의 이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능력 증대되겠죠. 만약에 오피스 건물이다,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음으로써 그 오피스 건물의 뭐예요? 가치가 증가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거. 또는 증설, 3층 건물을 5층으로 4층으로 이렇게 늘리는 걸 우리가 증설이라 하죠. 이것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 처리예요. 그리고 냉난방 이런 그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다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 말해요.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취득 후 지출에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뭘로 한다?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홍정은 님이 또 나가셨네요. 네, 수락해드립니다. 네, 홍정은 님 들어오셨죠? 이제 17분이니까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홍정은 님이 맨 나중에 참여하셨군요. 네. 지각하셨네. 자, 다음 6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수익적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자본적 지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그랬잖아요. 자, 수익적 지출. 이 수익적 지출 역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말이죠.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이라든가, 원상회복이 뭐냐? 요 밑에 보시면은요, 건물에다가 도색을 한다든가, 유리창을 교체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기계장치에 뭐 벨트나 또는 베어링 같은 것이 오래되면 마모가 되죠. 그럼 그 마모된 것을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또 차량 같으면은 엔진 오일이라든가 그 소모품이 있죠. 타이어 같은 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원상 회복 또는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원상 회복, 현상 유지 또는 능률 유지, 이런 성격의 지출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는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차변에 수선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 차량 운반구는 수선비가 아닙니다. 차량 운반구는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예.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제외한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러한 것들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차량 운반구의 비용 처리는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은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라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요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경영 성과는 나빠지게 되겠죠. 비용 처리하니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 처리하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좋게 보이겠죠. 왜? 그만큼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랬다면은 안 되겠지만 사실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 계상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이 과대된다는 건 비용이 수선비 처리를 안 했다는 거니까 비용의 과소하고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된 부분이 발생하며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이익의 과소계상,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러니까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분계를. 네. 메모장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모장에다가, 자, 건물에 도색을 하고요. 자본적 지출로 만약에 처리했다라면은 어떤 회계 처리를 할까요? 차변에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도색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 5천만 원, 대변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5천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잠깐만요. 저기 내 교실에 가서 우리 내 거 키보드 그 무선 키보드 좀 갖다 줄래? 우리 이 교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 거 키보드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자면, 자, 건물에 도색을 하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밑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건물 5천만 원, 대변의 현금 5천만 원.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정리하면은 차변의 건물은 뭐냐? 자산을 증가시킨 거요. 대변의 현금은 뭐냐? 자산을 감소한 거죠. 자, 근데 건물에 도색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마이크 키신 분 없어요? 건물에 도색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수익적 지출. 네,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니까 계정 과목을 네, 수익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죠? 네, 수선비로. 그렇죠. 예, 수선비 5천만 원. 예, 아 키보드 이거 쓰니까 편하고 좋네요.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도색을 한 것을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게 지금 여기 아이캔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5천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비용 발생. 예, 그런데 비용 발생을 안 시키고 자산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자산이 과대하게 표시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을 빼먹었기 때문에 비용은 과소하게 처리가 되겠죠. 비용이 작아진 것만큼 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익이 과대하게 나오죠. 이익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본이 과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이 말이죠. 이러한 수익적 지출인데 이 수익적 지출을 전부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로 전부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기업이 회계 처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성과가 좋게 나오게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산 커지죠. 그러면 재무 구조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비용은 적어지고 이익이 커지면 영업 성과 손익계산서가 좋아지죠. 자본이 커지니까 역시 자산 과대와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가 건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회계 처리를 말이죠. 내부에서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것을 바깥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우리가 장치 산업,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 자산이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그런 분식 회계를 흔히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류의 유형,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산이 왜 과대되는지 아시죠? 비용이 과소되는지 아시죠? 당기순이익이 왜 커지는지 아시겠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자본도 커진다.
이익도 과대해진다. 예, 이런 부분 여러분들 아이고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된 경우라 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거에 반대예요. 예, 반대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은 작아지죠. 비용은 커지죠. 그렇게 되면 이익이 작아지죠. 그리고 자본도 작아집니다. 당기순이익이 작아지면 자본도 작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진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개념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3번, 이제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아,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그 감가상각의 개념은 회계의 개념을 공부할 때 우리 계속 기업의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기업은 계속 존속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계속 존속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감가상각이 바로 거기에 그런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걸 취득을 하면요, 건물을 10억에 취득을 했다. 10억을 취득한 것을 단기에 다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건물이 만약에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10억을 30년간 사용기간 동안으로 그 비용을 배분해 가지고 처리해요. 건물은 자산인데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하느냐? 감가상각 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형자산은 말이죠, 취득을 한 이후부터 점점 가치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측정해서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감가상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하면은요, 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이런 이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면 옳은 설명이 아니냐면 보통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가예요. 상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감가라고 그래요. 가치가 하락한다 하는 것은 감가. 근데 질문한 것은 감가상각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이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기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그래요. 대상 금액, 감가상각 기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요 세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유형자산의 개념 과목 7가지를 위해서 정리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예,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토지는 사실 가치 감소라는 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그 뭡니까? 아직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건설이 완공된 후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감가상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했네요. 근데 잔존가치가 있다면 차감을 합니다. 근데 대개 잔존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이고, 잔존가치가 인정이 된다, 있다면은 잔존가치를 차감합니다. 잔존가치는 그럼 뭐냐? 여기 있죠.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우리가 그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다 내용연수를 만약에 5년을 잡았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사용하고도 그 기계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이나 이런 것이 말이죠. 예, 그 어떤 철제라든가 비싼 그 어떤 그 고철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기계들이라면은 잔존가치가 상당히 됩니다. 그럴 때는 잔존가치를 정해가지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하는 것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 우리 감가상각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내용연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연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 기간하고 같은 건데,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다. 예.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이것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해요. 네. 두 분이 나가셨어. 윤현주님이 소리가 안 들려서 나가신다고 그러셨네요. 네. 네, 우리 혹시 제 소리가 여러분 지금 안 들리나요? 아, 들리시죠? 네. 예, 잘 들린다고요? 네. 윤현주님만 무슨 문제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기간은 내용연수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이다. 네. 다음.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있죠.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정액법과 정률법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네,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뭐 지난 그 13일 날, 네, 그렇죠. 13일 날 우리 AT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야간반에 이번이 41회 시험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TAT 2급반 기출문제 풀이를 어제 이론만 한 10개인가 풀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평소에 TAT 2급에서 나오지 않는 그 상위급수 TAT 1급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한 문제에 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T 1급을 여러분은 좀 공부하는데, FAT 1급에서 정액법과 정률법 공식만 밑에 소개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생산량 비례법이나
연수합계법 이것도 제가 공식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자, 정액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해놓고 괄호 안에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괄호로 묶어놨어요. 체감잔액법에는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체감잔액법과 정액법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드려 볼게요. 자, X축이 기간입니다. 이게 기간. Y축은 감가상각 비입니다. 비용이죠. 감가상각 비. 자, 그래서 이 정액법은 말이죠.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매년 같습니다. 수평을 이루죠. 일정하다. 그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나 체감잔액법을 옆에다 그려보면요. 체감잔액법은 여기가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5년째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기간입니다. 가로축이 기간.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그래프가 첫 해에는 굉장히 많아요. 선이 어디 갔지? 네. 네.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이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는 또 많이 떨어져요. 세 번째에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기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비를 첫 해에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든다 이거. 체감. 네, 체감 잔액.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 이와 같이 정액법, 체감잔액법 어느 걸 적용하느냐? 그 취득 초에 많은 감가상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감잔액법 선택하시면 되겠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그러면은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 요 그림 기억을 해주세요. 체감잔액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정액법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생산량 비례법은 왜 나오지 않느냐?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 회사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모형이 나오질 않죠. 생산량이 해마다 일정하면 정액법처럼 일정할 것이고 생산량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면은 감가상각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 공식 살펴봅시다.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공식 밑에 표에 있죠? 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가로 열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내용연수분의 1 뭐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를 할 때 내용연수분의 1로 노트하기보다는 정액법은 이렇다. 어떻게 하느냐? 가로 열고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치 빼가지고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나 나누기 내용연수나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법 공식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정률법 있죠.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아닙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쓰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곱하기 정률을 합니다. 정률. 정률이라는 것은 퍼센트겠죠. 그러니까 백분율. 일정한 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내용연수 5년이다 이렇게 정하면 프로그램이 정률 몇 프로 딱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여러분 정률이 딱 정해지는 걸 고정자산 등록할 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정률을 곱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정액법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어지지만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곱하기 정률을 한다는 거죠. 자, 정률법 공식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미상각 잔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유형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계 처리를 여기서 회계 처리하는 거 잠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수식 하나, 두 개를 더 알려드려야 되죠. 네, 수식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연수합계법은 앞부분은 정액법하고 똑같아요. 앞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가지고요,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 그러니까 이게 분수가 되겠죠.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이니까 분수로,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연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입니다. 내용연수 합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15가 나와요. 15 분의 나누기니까 분수죠. 내용연수의 역순. 내용연수의 역순이라는 의미는 내용연수가 5년이면 내용연수의 역수는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차에는 15분의 5를 감가상각한다 이거예요. 무엇에? 감가상각 대상금액의 15분의 5를 1년 차에 하고, 2년 차에는 곱하기 15분의 4. 내용연수의 역순이니까 5가 4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곱하기 이거에 대상금액에 곱하기 15분의 3, 이런 식으로 4년 차에는 15분의 2, 마지막 5년 차에는 15분의 1을 감가상각하는 거죠. 이것이 내용연수, 아니요, 연수합계법의 공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자, 이거 역시 앞부분은 정액법하고 같습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자, 이거는 곱하기 당기 생산량 나누기 총 예정 생산량. 자, 이 생산량 비례법은 광업에서 쓰여요. 광업. 총 예정 생산량이라는 것. 일반 제조업에서 총 예정 생산량, 우리 공장이 몇 년간 가동될지, 그거 우리 공장은 계속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예정 생산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광업 같은 경우는요, 이 매장량이 예측이 됩니다. 매장량. 그러니까 뭐
철을 캐낸다든지 가스를 캐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 안에 매장된 양이 이미 조사에 의해서 생산량이 예측이 돼요. 그래서 매장량이 만약에 10,000톤이다. 그러면 10,000톤 중에서 단기에 200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10,000분의 200을 단기에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 방식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네, 그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다. 네, 꼭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 반복까지 했고요. 보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10시 30분이네요. 네, 여러분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자, 4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